기대치의 조정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폭보다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제가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달러 강세를 조금 즐길 수 있는 요인도 좀 생겼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참 강할 때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달만 해도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저런 것들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이런 것들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왜 팔까? 이 밸류업에 대한 회의감일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을? 근데 이제 밸류업에 대한 회의감이면 사실은 타 시장은 괜찮고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한국 시장 변동폭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사실 일본, 대만,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까지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최근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확전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어떤 좀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뭐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었습니다만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 그 자산 시장에 그 끼어 있는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보통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AI라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해야 될 산업 트렌드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경기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그렇게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관련된 주식보다는 살만한 게 산업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쪽만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 사실 한국도 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항상 바뀌거든요. 네. 근데 최근 지금 한 달 동안 나타난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더라. 거기에다가 유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에 줬던 밸류에이션이 조금 급했던 거 아니냐,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자기 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버블이 꺼진다라는 정도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이 기대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비싸고 오히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낮다라는 그 기대치의 조정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을 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팔아야 되나,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이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그냥 하나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저는 지수로 보면 지금 사실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사실 바닥 근처에 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8% 정도의 조정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조정 폭으로 보면 좀 더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났을 때 평균적인 조정폭이 8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거의 이제 조정이 지수로 보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시 이 조정 과정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과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아니라 업종 차원에서 보면 좀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는 곧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과정에서 이 기술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타날 세계는 생각보다 금리가 안 떨어진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도 안 잡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관련된 주식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금융, 뭐 조선, 그리고 기계 이런 조금 더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산업군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성장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이걸 내가 손절을 해야 돼라는 고민을 하면서 에이, 금리나 언젠가 할 텐데. 그러니까 뭐 그것이 6월에서 뭐 뒤로 늦춰져서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어쨌든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금리 인하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텀이 길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금리가 그럼 왜 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미국 금리는 왜 안 떨어지나? 미국의 경기는 왜 계속 좋은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작년부터 뭐 IRA라든지 칩스 액트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좀 우크라이나의 전비를 보조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전부 다 직접적으로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산업보조금까지 주면서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올해 2월 달에 유럽은 아시겠지만 이제 27개 국가가 이제 모여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나 혼자 지나치게 재정 적자를 내거나 이러면은 전체 경제권의 균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GDP에 대한 어떤 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도 다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을 하면서 산업보조금을 주면서 저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돈을 안 쓰는 국면으로 가면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핵심적인 분야, 뭐 국방이 됐든 내지는 이제 반도체가 됐든 기술 분야가 됐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 규준을 지금까지는 뭐 GDP 대비 3% 이상 재정 적자를 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일시 유예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감축을 조금 더 길게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재정 균형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늘어가면서 결국에 돈을 쓰는 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경기가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이 매크로 환경들이 예전에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거든요. 200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근데 그때는 참 재미있게도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QE를 하고 돈을 풀어도요 물가가 안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통화 승수, 이 통화 승수를 사실은 높이는 정책들을 썼는데 실제 승수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이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현금을 직접적으로 산업이나 기업에 꽂아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채권 금리도 떨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경기도 의외로 하강하지 않고 계속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더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대 이게 목표치가 됐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건데,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근데 사실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죠. 저도 언젠가는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폭보다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를 안 내렸을 때 단점도 있죠. 결국에는 그 금리를 이제 감내하면서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 금리를 안 내렸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은 트럼프 같은 사실은 전 대통령은 약달러를 선호를 하고요.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영업을 잘하려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와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자기가 쓰는 통화가 약해진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처럼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라올 때는 내가 쓰는 통화가 약해지면 물건을 사올 때 굉장히 비싼 값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 강달러, 내가 쓰는 통화를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욕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지금 부지불식간에 강달러 정책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될 수 있는 구매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달러. 그리고 사실 강달러가 지속이 돼야 네.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수많은 채권들, 사실 이 채권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달러가 약해지면 그 발행되는 채권의 소화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과거와는 좀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채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한 상태,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이 상황, 이게 이랬을 때 작년에 터졌던 것들이 이제 SBB 사태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그걸 임시 방편으로 이제 재무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덮어놨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길어질 때 또 뭐 중소은행권이었긴 했지만 요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리스크가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크냐 아니면 천천히 덮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마이너하냐. 사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해외 출장 가서 그 현지 애널리스트들이랑 뭐 여러 번 대담을 좀 했었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사실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심각한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 부동산의 파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파이가 사실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경제 전체를 흔들 만한 요인은 안 된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리만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주거용 부동산이고 이 주거용은 사실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당연히 업황은 안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포션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은행들 힘든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여전히 좀 어려운 기업들은 이제 M&A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NIM이라고 하죠. 대출과 사실은 예금금리의 차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가 확대가 되면 은행들이 사실상 대출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은행주의 주가를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의외로 유럽 은행주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 10년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네. 했던 국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은행들의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유럽이 4.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예대 마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복원이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과 대형 은행의 건전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들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은행권 내지는 전체 경제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소소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좀 마이너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들은 좀 감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금리를 안 내려주는 상황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좀 과대한 기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금리를 안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금리가 의외로 2년물이나 이런 단기물 금리가 아니라 장기물 금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당연히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하면
이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는 거는 전부 다 단기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물 금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뭐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장기물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는 안 내리더라도 Q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이 QT 테이퍼링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지금 팬데믹 때 샀던 채권들을 하나하나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판단 얘기는 채권을 누군가 던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연준의 QT, 타이트닝이 굉장히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타이트닝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타이트닝을 점차 약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내에 파는 채권의 양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저는 이제 QT에 대한 테이퍼링을 어떤 식의 어떤 계획을 밝히고 어떤 식의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월 1일 날 전후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 채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로나 때 사실 그 정크본드,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이율로 막 이게 좀 파격적인 대출들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네네. 이제 뭐 좀비 기업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기업들을 이제 버틸 수 있게 해줬고, 근데 이 한도가 내년도에 많이 도래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상당히 이쪽에서의 어떤 부도율, 기업 부도라든가 정크본드의 그 급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그 걱정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현재 금리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책 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냐, 알고 있냐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이제 SVB 사태,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이후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금융 당국이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은 유럽의 아시아권 은행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좀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실은 금융감독원도 이런 만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은행권, 금융권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받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좀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뭐 좀 나이브하게 넘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달러, 이 미국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그 환경이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흥국이라든가 우리도 상당히 이 강달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네, 받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1,300원대 환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속적인 환경이 될 건가요? 왜냐면 우리가 환율하면 기본으로 한 1,100원 전후를 갖다가 그렇죠, 항상 그렇죠. 기본으로 생각하다가 네, 네. 예전에는 1,300원 이건 외환위기 때 급인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 쪽에 좀 가까운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금리와 그리고 미국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낮고요.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낮았을 때가 미국이 이제 IT 버블 붕괴되고 금리를 사실은 크게 낮췄을 때 그 당시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낸다라는 얘기는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네.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기업들이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외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도 돈을 못 벌고 여기서도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 환율이 굉장히 이제 크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한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외금리 차를 감내할 수는 사실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5.5%의 기준금리인데 내린다 해도 사실 지금 4%대 후반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내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각자 도생으로 간다. 금리 정책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도 제한적으로 내리는데 우리는 또 제한적으로 내리게 되면 현재 금리 차는 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과거보다 외환 시장의 패닉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현재의 미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1,300원대 사실은 후반의 환율은 고착화된다라고 본다는 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1,100원대, 1,200원대의 환율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높고 그리고 무역에서도 달러를 버는 약간 양쪽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한쪽에서만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해외 투자가 워낙 이 붐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환율로 해가지고 환차손에 대한 걱정.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뭐 지금은 뭐 그런 거보다도 그 환차손에 대한 생각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저는 뭐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작년부터 저도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엔화가 언젠가는 강세로 돌아설 테니 이제 엔화를 사놨다가 그걸로 이제 뭐 거기에서 채권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엔화를 조금 묵혀놓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150엔이니까 최소 140엔 이하로는 가지 않겠냐. 근데 최근에 이제 154, 155엔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옆 나라 일본도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을 좀 일본이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수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달러로 돈을 빌렸던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은 원래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바깥에 채권도 많이 투자해 놓고 바깥에 주식도 많이 투자해 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달러로 돈을 빌려오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201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요. 대외 순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든 보험사든 굉장히 많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분들도 사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달러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처럼 어느새 포지션이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외로는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환율 레벨이 과거처럼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위험한 레벨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강세를 조금 즐길 수 있는 요인도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내수도 의외로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점과 약점을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의 변화, 여기에 맞게끔 말씀하신 대로 증시 자체의 방향성은 상향이고 대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적합한 그 섹터,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